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빠숑 초대석에는요, 또 참신한 네, 인물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투자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내신 분이고요. 네, 정말 투자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잣돈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겠는지, 또 어떻게 돌려가야 되는지, 또 부동산만 봐야 될 것인지, 다른 상품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분이 이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일단은 이제 좀 해소해 드리는데 굉장히 오늘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예. 예,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요. 이름은 이고은 대표님,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고은입니다. 주식, 부동산 이제 두 대단한 투자 콘텐츠들의 얘기들은 너무 많은데 솔직히 이제 이게 주식도 100% 확실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도 지금 일단은 좀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투자가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오늘 알려주시려고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단점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리스크는 낮고 거의 확률이 높은 이런 얘기들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주식을 할까요? 부동산을 할까요? 이런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가고 싶어하는 목표 지점을 정하고 그에 갈 수 있는 최적의 투자 방법과 투자 대상을 찾자. 네. 이런 부분이 좀 더 주된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가장 최적의 생각했던 방법과 수단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원리를 입각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뭘까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목이 일단 저는 되게 좋았어요. 투자의 재발견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게 제목만 봤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생기는데 기존에 했던 투자하고는 다른 측면의 투자다. 혹은 아니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투자인데 이게 새로운 면이 있다. 뭐 이런 느낌 두 가지가 다 드는데 이 투자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요새 워낙 이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시기 때문에 빠숑님한테나 저희 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의 한 극히 일부분만 그쵸. 되게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네. 생각했을 때 투자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자산을 거위로 그리고 거위가 나는 황금알은 현금 흐름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거위 자산을 이용해서 현금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통은 한 가지에만 집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방법이 있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이렇게 좁게 편협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세상 그리고 다양한 범위의 투자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뭐 책에는 훨씬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좀 미리 좀 여쭤보고 싶은데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책이 재발견이니까 투자에 다른 투자책과 다른 한 세 가지 정도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우리 모두는 투자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아직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회사만 다니면서 뭐 아직은 은행 적금만 들고 있는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하지만 저는 그분들도 우리 모두는 다 투자자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투자자는 자산, 그러니까 돈 관련된 자산뿐만 아니라 시간 자산도 우리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누구나 시간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돈 자산을 어떻게 불릴까에 좀 초점을 맞추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 24시간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걸로 또 이제 우리의 부를 크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시간 자산과 돈 자산 둘 다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진짜 재발견이 많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돈을 단순히 불리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계속 굴려가지고 그런 측면에만 집중했었는데 시간 자산을 굴리자. 아무튼 구체적인 건 이따 여쭤보겠지만 되게 참신한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는 투자가 뭘까라고 이렇게 제가 되물으면 이제 답변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이게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닌데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그것도 투자의 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것만이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위를 비유했을 때 거위의 가격 상승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근데 거위가 낳는 황금알을 모아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네. 자산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거위의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거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집중을 하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위 먹고 알 먹고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구미가 확 땡기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부분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식에 좀 더 포커스하신 분들은 조금 색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현금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레버리지가 현금 흐름이다. 네, 레버리지는 현금 흐름이다. 왜냐?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국제 회계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만들잖아요. 네. 그 이제 손익계산서, 이제 재무상태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에 이제 들고 나는 이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 레버리지도 현금 흐름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산을 늘려갈 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레버리지를 적절히 쓰는 거는 자산을 그렇죠. 늘리는데 필수적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레버리지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레버리지를 써야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 그런 부분 레버리지를 가장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해야 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뭐 전세 레버리지, 대출 레버리지도 있지만 이게 그럼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금융자산 투자할 때도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된다는 말로 이용이 될까요? 그것도 큰 틀에서 맞는데 제가 이제 레버리지의 종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돈 자산에만 포커스하시지 마시고 네. 신가 자산도 생각하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 두 종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본 관련 레버리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레버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어떤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시간 가성비, 나의 시간이 적게 드는 투자일수록 시간 가성비가 높은 투자겠죠. 그거를 시간 레버리지 효과가 좋은 자산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새로운 또 측면이 또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아무튼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책 얘기만 3개를 했는데도 굉장히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일단 서두만 더 듣는데도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좀 방법들을 좀 이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재밌고요. 일단 재미가 있어요. 얘기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일단은 이제 그 거위 농장을 운영하는 게임이 바로 투자다. 그것이 바로 투자의 재발견이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자산을 거위라고 비교했을 때 아마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이건 자산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위 농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각자 다 우리는 농장주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위 농장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 거위, 시간 자산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돈 자산 관련된 것도 뭐 부동산 거위가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식 거위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자산 거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거위들이 서로 잘 이제 자라날 수 있도록 돌보는 거위 농장 게임. 그러니까 이렇게 잘 조화롭게 운영하는 게 바로 투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잘 키워야 돼서 그 진짜 자산들을 좀 더 키워가자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돈 자산, 시간 자산을 늘려가는 행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거위를 이용해서 그 이제 그 현금 흐름과 자산을 늘려가는데 그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산, 거위를 이용해서 황금알을 가져오는 방법,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3가지를 제가 책에 썼는데 그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이제 고전적인 방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편하고 이거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는 월세가 잘 나오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배당이 잘 나오는 주식. 그러니까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거위가 알아서 황금알을 낳는 자산을 뜻합니다. 조금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내가 직장인이라면은 내 직장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 거위. 그러니까 직장인은 회사에 출근해서 거기서 알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회사의 현금 흐름에 이제 보탬이 되기 위해 거기에 이제 알을 낳아주고 그 황금알의 일부를 내가 월급이라는 형태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네요. 그 사업주 사장한테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알 얻은 거에서 일부를 갖고 온다. 네. 그 표현 또 맞네요.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제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좀 어린 새끼 거위를 사서 이거를 크게 키워서 판매한다. 판매해서 현금 흐름을 받겠죠. 자산 작은 걸 사와서 키워서 그걸 판매한다. 시세 차익. 네. 그러네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판매 전략인데 네. 제가 약간 이제 서두에서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거는 네. 이거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이 투자가 아닌데 그쵸. 많은 분들이 여기에만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를 사실 다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의 방법은 이제 작은 거위를 그 시세 차익, 거위의 그 가격 상승에 베팅한다인 건데 이 방법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내가 이 자산을 키워서 판매하고 나면 현금 흐름은 받지만 자산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자산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이후에는 내가 그러면 현금 흐름 갖고 또 다른 자산, 다른 거위를 사려고 또 알아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거기에서 시간과 비용이 또 소모되겠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번 전략은 자산이 사라져 버리는 효과를 생각하셔서 이제 신중하게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거위를 키워서 큰 거위가 이제 가격이 오르면 이거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레버리지. 네,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는 주택으로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면 주식담보대출이 있고 아니면 나의 신용이 커진 신용거위라면은 신용대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세 관련된 투자라면 전세금이 커지는 효과도 될 수가 있고요. 네, 전세 보증금이 상승을 하죠. 네네. 그래서 이 전략은 이제 자산이 사라지지 않는 대신에 이것도 현금 흐름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 부분이 현금 흐름이 게 약간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 현금 흐름을 또 가져온 다음에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는 이제 그 다음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세 전략 중에서 일단 초보 거위 농장주에게 제가 추천을 일단 드리고 싶은 거는 1번과 3번에 좀 더 집중을 하자. 자산을 유지하면서 황금알을 낳게 하고 황금알을 가져오고 그걸로 해서 거위를 좀 더 늘리고 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그 황금알이 많아지고 현금 흐름이 많아져서 농장 운영이 좀 안정적이 됐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2번 스킬 판매 전략도 이제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농장이 안정적 운영이 되면 1, 2, 3번 이 세 가지 스킬을 다 다양하게 구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재밌네요. 일단 많은 분들이 시세 차익에만 관심이 많고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뭐 배당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시세 차익이 목적이잖아요.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같은 경우도 결국은 파는 게 목적이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뭐 판매가 지금 거래가 잘 안 되는 것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지금 오히려 고민이 되는 부분들 말고 다른 부분들에 더 집중하자라고 어떻게 보면 투자에 진짜 재전환을 시켜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거위를 좀 더 많이 갖는 것들이 목적이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을 좀 더 많이 갖도록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위 자산을 들인 다음에 거기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뭐 시간이든 자산이든 또 다른 투자를 하고 그게 또 어느 정도 좀 갖춰진 다음에 그제서야 시세에도 좀 받는 것들까지도 활용하는 그런 전략들을 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다 갖고 다니까 그냥 종합 버라이어티한 투자 방법 완벽한 투자 방법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이 아니라 원래 일단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방법인 시세 차익형 그러니까 거위를 키워서 판매하는 방법들이 좀 위주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환경이 유리한 환경인가요? 아니면 그때 다른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제 주식 가격이 좀 상승세가 빨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작은 거위를 사서 빨리 크게 해서 팔아야지 이런 시세 차이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말하는 투자 수익률과 자산 증가율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투자 수익이라고 한다면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내 손안에 쥐어진 현금 흐름을 투자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위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 거죠. 자산 증가율 또는 자산 성장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도하기 전까지는 내가 레버리지도 있지만 좀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가져올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증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수익과 자산 증가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현금 흐름 없이 자산의 빠른 증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현금 흐름이 없는데 이 미래 가격이 빨리 올라갈 거라는 거를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 뭐 나름대로 더 이제 고민하시고 리서치를 하셨겠지만 미래 가격 예측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운의 영역이 굉장히 큰 영역이거든요. 쉬웠으면 다 부자가 됐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세 차익형 투자 같은 경우는 이것들의 운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정말 명확히 알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샀다 팔았다면서. 근데 이게 또 그냥 주식이 또 하락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락장에서도 물론 수익을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결국 올라갈 때 올라타서 시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장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 위험하기도 하고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지금 이제 미래 가격 예측 부분들이 운의 영역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세 가지 방법들을 다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봤던 두 번째 방법보다는 첫 번째나 세 번째 방법들을 집중하자라는 좀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위 농장을 만들어서 이제 거위를 모으고 싶어도 문제는 자산이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샀다가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애초에 투자금들이 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적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일단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투자금이 아쉬운 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의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극대화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한정된 투자금으로 최고의 가성비를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가지 원칙을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높은 거를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 증가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높을 걸로 예측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 내 손에 쥐어주는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을 찾는 것. 왜냐하면 자산 증가율, 미래 가격에만 베팅하면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가격 변동성이 클 수 있고 내 예측이 항상 맞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누가 봐도 되게 뻔한 현금 흐름이 예측되는 자산이라면은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산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높은 거. 그러니까 내가 실제 투자하는 금액 대비에 현금이 높은 거를 일단을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자산을 찾았다면 적절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자. 그러니까 대출이나 이런 거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꼭 대출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레버리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찾고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야지만 그 자산에 대한 실투금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정된 투자금으로 극대화된 성과를 누리고 싶다면은 실투금을 최소화하고 현금 흐름이 큰 자산, 실투금을 최소화하려면 레버리지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유념해서 그런 자산을 사셔야겠죠.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최근 들어와서 워낙 자산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중간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3년이 흘렀다, 5년이 흘렀다. 이제 그래서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또 이 정도 가격이지만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지금 적당한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5년 전, 10년 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대출이 잘 나왔었잖아요. 네. 강남 집값이 비싸대요.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5년 전에도 그랬고. 그러면 지금 대출 받아서 지금 나머지 차익 정도가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그 부분만 집중해서 좀 본인의 저축한 돈이든 부모님한테 좀 도움을 받던 회사 대출을 받던 그렇게 해갖고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단추를 끼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상력이 부족한 거죠.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레버리지를 근데 활용하는 그 부분이 사실상 저는 투자 실력의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빠숑님도 뭐 워낙 많은 분 만나셔서 잘 아시겠지만 네네. 약간 투자의 경험이 적거나 이런 분들에서 레버리지를 그냥 무턱대고 무서워하시는 경향이 있고 좀 투자 경험이 많고 좀 자산 크기가 크실수록 레버리지의 힘을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당장 무섭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뭔가 좀
저질러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야지 시작되는 것들이지. 조그만 거라도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작년까지 아파트형 공장 투자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아요. 사업자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사는 것들이니까 그럼 대출이 80% 나오거든요. 그럼 20%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지금 아파트는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60%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더군다나 또 다주택자라고 하면 아예 안 나오기도 하고. 예, 또 15억이 넘으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것들을 무리하게 사는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지 대출이 나오는 것들을 사는 것들은 찾아보면 아직도 꽤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첫 단계가 결국은 투자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 쓰면 또 말도 안 되는 또 투기를 한다는데 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그냥 레버리지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쓰자는 게 불법 행위를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행권 대출 받고 부모님 도움 받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이자 드리잖아요. 네네네. 회사 대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거의 농장, 그러니까 자산 거의를 모아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할 일부터 네. 좀 짚어주세요. 네. 네. 일단 첫 번째 단추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만의 투자 목표를 세우자. 네. 네. 내가 투자로 해서 어디까지 가고 싶은가? 이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에 따라서 나의 현재 상태도 다 개개인마다 다르고 가고 싶어하는 미래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 목표를 세워야 내가 현재에서 그 미래에 가기 위한 투자 수익률. 저는 그거를 나만의 기준금리라고 부릅니다. 나만의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기준금리를 먼저 세우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유, 재밌네요. 나만의 기준금리. 그 정도 수익률은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빠님도 워낙 많은 그런 질문 받으시겠지만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이 주식 살까요? 이 아파트 살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저는 그럼 이렇게 묻죠.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저는 이제 KTX 열차 지금 출발한다는데 탈까요 말까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어디를 언제까지 가셔야 하는지를 알아야 그 조언에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미국을 가야 한다면 그럼 KTX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세요라고 말씀드릴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예, 옆 동네라면 뭐 버스나 택시나 이런 걸 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금리를 먼저 정해야 내가 어떤 투자 방법, 어떤 투자 대상을 정할지가 좀 더 구체화되겠죠. 네네. 그리고 그래서 결국 목표를 정확히 선정해야지 그 목표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제안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좋은 예네요. 나는 미국 가고 싶은데 갑자기 KTX를 타도 될까요?라고 물으면은 미국까지 뭐 KTX여서 철로를 또 태평양을 건너서 만들기 전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목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까지 가려고 하는 목표가 크다고 보면 큰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목표를 정할 때 좀 그래도 좀 뭐 허황된 목표를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들도 좀 방법이 있을까요? 목표를 정하는 방법들. 네, 일단 가장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목표는 투자의 목표는 현금 흐름의 크기로 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금 흐름의 크기. 현금 흐름의 크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정확히?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어떤 투자 목표를 세우는 건 좋은데 네. 보통은 이제 자산 규모로 그 목표를 세우시더라고요. 나는 10년 안에 뭐 20억을 벌겠어.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새 그 자산은 있어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은 좀 어떤 생활비 마련에도 좀 곤란을 겪으신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보다는 자산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는 현금 흐름의 크기로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의 크기 10년 안에 나는 월 현금 흐름 뭐 500만 원 만들겠어. 아니면 1000만 원 만들겠어. 이런 현금 흐름 기준으로 투자 목표 세우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거 이제 기준금리는 어떻게 보면 나만의 그 미래로 가기 위한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재 재정 상태가 어떻고 나의 나이라든지 지금 월 소득,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내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은 얼마인가 이런 건 다 다르잖아요. 그렇고 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럼 몇 년 동안 나에게 예상되는 수입은 얼마이고 얼마를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어느 지점에 뭐 몇 년 후에 가고 싶다. 나는 뭐 10년 후에 월 500만 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갈 수 있는 어떤 가장 최적의 목표로 그게 이제 투자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거를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스페이스봄.com에 오시면은 그런 걸 입력을 하시면은 굉장히 금방 바로 구하실 수가 있어요. 무료예요, 이거? 그럼요. 네. 네. 유료면 또 이게 또 다른 얘기가 나와서 돈이 없는데 돈을 또 내라고 하면 진짜 싫어할 거야,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고 명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목표를 정할 때 나는 뭐 10억 벌 거야, 20억 벌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월 필요한 결국은 이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만들 거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전에 2000년도죠. 그때 BC카드 광고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해서 송혜교 뭐 20년 전이에요. 예, 김정은 이런 분들이 나와서 했었는데 그때는 10억 만들기가 목표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10억 만들기라고 한 책도 엄청 많았고 드라마도 심지어 나왔었고 그래서 거기는 그냥 그럼 10억 만들어서 뭐 할지도 모르고 그냥 10억 만들기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분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은 로또였어요. 결국은. 한 번에 10억 만들 수 있는 게 복권밖에 없으니까 10억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이렇게 10억 자산이 있을 때 나올 만한 현금 흐름을 만들면 10억 가진 거랑 다름이 없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대출을 받게 되면 나오는 이자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만큼 벌 수 있으면 10억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들인데 10억을 꼭 가질 필요도 없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현금 흐름 전체 금액이 아니라 정말 왜 매월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현금 흐름부터 계산해 갖고 거기에 맞는 기준금리를 적용해서 자산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찾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추다. 굉장히 명쾌하고 방향성을 취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뭐 금융권 한국은행에서 뭐 이렇게 그 금리를 규정하는 것들은 0. 몇 프로죠 지금? 기준금리요? 0.5인가요? 네. 예, 아무튼 되게 낮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나만의 목표의 기준금리, 나만의 기준금리를 뭐 한 두 자릿수는 나야 될 것 같아요. 한 12%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나의 투자 목표를 세워서 기준금리를 구했는데 12%가 나왔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럼 투자 방법 중에서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해야 12%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을까? 네. 이 부분을 이제 찾고 연구를 하셔야겠죠. 네네. 그래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자 방법은 저희 크게 4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 3가지는 탈무드에서 유태인한테 이제 자산 배분을 이렇게 하라고 조언한 부분이 있어요. 야, 자산 배분 나오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금융 전문가가 시작해 나오시는군요. 이제. 네. 그래서 탈무드에 따르면 3분의 1은 주머니에 3분의 1은 집에 3분의 1은 가게에 배분하라. 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주머니라는 거는 이제 바로 내가 쓸 수 있는 융통 가능한 화폐 네. 그리고 집은 부동산 그리고 가게는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현대 금융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이제 2가지 이상을 좀 더 이렇게 혼합해서 잘 쓸 수 있는 게 이제 4번째 파생형 투자.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화폐형 투자 부동산형 투자, 회사형 투자, 파생형 투자 이 4가지를 이제 보면서 기준금리 12% 이상을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이제 구체적인 방법 설명드리기 직전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 네. 예, 구체적인 방법부터 2부입니다. 그러니까 2부를 꼭 들어주셔야겠죠. 아무튼 예,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마 2부 나오기 전까지 책 사셔갖고 이 책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구체적인 방법들과 구체적인 사례, 뭐 그림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책과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신다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다양한 투자 방법들, 재테크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거의 농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2부에서 다시 뵐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